크고 무거운 여행 가방을 손에 든 채로 집 문턱에 서 있었다. 오랜만에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욕실 선반에 분홍색 칫솔 하나가 눈에 띄었다. 내 황색 칫솔 옆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것은 분명히 내 것이 아니었다.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은 뒤숭숭해졌다. 남편인 김도현은 주방에서 큰 미소를 지으며 손을 닦고 있었다. 마침내 집에 돌아왔네. 휴가는 어땠어? 피부도 많이 탔네. 나는 말없이 손가락으로 칫솔을 가리켰다. 도현은 어깨를 으쓱하며 그거 엄마가 두고 간 거야? 내가 없을 때 이틀 정도 여기서 잤어. 엄마는 혼자 있으면 걱정돼 하거든. 나는 찡그렸다. 우리 시어머니 한명숙 여사는 원래 강서구에 있는 자기 이름 아파트에 살고 계셨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 집에 머무르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왜 여기서 자는 걸까? 집에 다 있는데 텔레비전 고장 나서 심심해서 왔다고 하더라고. 도현이가 거절할 수가 없었대. 도현의 말에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가 평소와는 다르게 창문을 향하는 대신 TV 쪽으로 돌려져 있었다. 커피 테이블도 옆에 안락의자 쪽으로 옮겨져 있었다. 도현아, 왜 가구 위치를 바꿨어? 그는 내 시선을 따라가며 엄마가 청소할 때 조금 편하다고 해서 움직였대. 나는 냉소를 삼키며 냉장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내가 출발 전 절대 사지 않았던 고급 치즈, 이상한 맛의 요거트, 내가 좋아하지 않는 브랜드의 소시지가 가득했다. 이거 다 어디서 난 거야? 도현은 무심하게 엄마가 넣을 때 냉장고가 텅 비어 있으면 안 될까 봐 사놓은 거래. 나는 냉동실 문도 열었다. 낯선 브랜드의 만두와 내가 혐오하는 아이스크림이 보였다.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것도 모르고 이런 걸 사? 도현은 웃으며 너 너무 까다로워. 엄마가 애쓰는데 왜 불만이야? 마음에 안 들면 버려? 그가 웃는 얼굴이 너무 가식적이라 속이 뒤집혔다. 짐을 정리하다 보니 친구 냄새도 달랐다. 나는 항상 같은 세제만 썼는데 이건 강한 꽃향이 났다. 도현아, 엄마가 무슨 세제 썼어? 그는 헛기침하며 모르겠는데 자기 세제였을 거야. 우리 친구를 왜 세탁했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서랍을 열어보니 내 블라우스들이 어질러져 있었고 화장품도 평소와 달리 배치되어 있었다. 양말은 규칙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나는 늘 대충 넣었는데 말이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는 도현을 배웅하며 복도에서 이웃방 미영 아주머니를 만났다. 마리, 휴가 잘 다녀왔어? 집은 어때? 그냥 조용해요. 아주머니가 무심코 던진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근데 너 시어머니가 거의 매일 왔다 갔더라. 아침에 오고 저녁에 가고 가끔은 밤에도 있었다더라.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매일, 며칠 전엔 남자 한 명이랑 같이 와서 큰 상자들을 들고 가더라. 그 남자는 40대쯤 됐고 낯선 사람이었어. 나는 숨이 막혔다. 무슨 상자? 도현은 며칠 동안 집에 없었다고 했다. 그 남자랑 같이 무슨 짓을 한 걸까? 저녁에 도현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가 뭔가 우리 집에 들여온 거 있어? 가구 같은 거? 그는 손사래를 치며 아니, 그냥 먹거리만. 왜? 이웃에게 들었다고 말하자 얼굴이 굳었다. 그런 거 없다고. 내가 상상하는 거야? 엄마가 그런 일 할 리 없어. 하지만 12년을 함께 살며 도현의 눈빛을 읽는 나는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의 눈은 평소보다 더 자주 깜박거리고 내 눈을 피했다. 이 며칠 후 가방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쪽지를 발견했다.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23골목 금전당 골드키 이내 손글씨가 아니었고 전혀 모르는 곳이었다. 누군가 내 가방을 뒤진 것이 확실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할머니의 유산, 작은 에메랄드가 박힌 금반지는 보이지 않았다. 도현을 불렀다. 내 반지 어디 갔어? 그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모르겠어. 내가 어딘가에 옮겨놓았나 봐. 나는 쪽지를 보여주며 추궁했다. 이 주소가 내 가방에서 나왔어.
그는 무심코 그거 내가 쓴 거 아니야? 기억 안 나? 라고 했다. 어림도 없었다. 내가 울컥하며 말했다. 누군가 우리 집에 침입해서 내 물건을 뒤졌어. 반지도 훔쳐갔어. 그리고 그 쪽지를 남겼어. 도현은 화를 내며 내가 왜 자꾸 엄마를 의심해? 막 돌아왔는데 벌써 싸움이야? 엄마는 우리를 위해 노력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감이 타올랐다. 그날 밤 도현이 친구들과 만나러 간 사이 나는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창고 구석에서 값비싼 꼬냑 빈 병과 고급 초콜릿 포장지가 나왔다. 우리 가족은 그런 걸 사지 않았다. 누군가 편안하게 우리 집에서 살던 흔적이었다. 잠 못 이루는 밤, 나는 잠들지 못한 채 도현 곁에 누웠다. 이 집이 더 이상 내 집 같지 않았다. 누군가 내 사생활을 침범하고 있었다. 누군가 우리 집을 자기 집처럼 주무르고 있었다. 그리고 내 소중한 반지는 사라졌다. 다음 날 출근하는 도현에게 다시 물었다. 엄마 말고 우리 집에 다른 사람 들어온 거 아니야? 그는 짜증스러운 얼굴로 아니야. 엄마만 왔어. 꼬냑. 그런 거 엄마가 친구한테 선물 받았대.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나는 쪽지를 들고 강동구에 위치한 골드키 전당포로 향했다. 작은 건물 안에서 나이 지긋한 주인은 내 반지에 대해 기억했다. 며칠 전에 50대쯤 된 여자가 와서 팔았어. 신분증도 보여줬고 상속받은 거라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했지. 그 설명은 시어머니 한명숙과 딱 맞아떨어졌다. 반지를 되찾으려면 위임장이나 그녀가 직접 와야 한다고 했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전당포를 나섰다. 내 시어머니가 내 가장 소중한 유품을 팔았다니. 모든 게 사실이었다. 가구 이동, 낯선 음식, 친구 냄새,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그녀가 있었다. 도현은 뭐라고 할까? 그가 모를 리 없었다. 그리고 뭔가 숨기고 있었다. 나는 어느새 내 집에서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12년의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 불안한 적은 처음이었다. 며칠 후 나는 휴가를 내고 시어머니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아침 11시 어두운 코트를 입은 그녀가 나타났다. 나는 재빨리 겉옷을 걸치고 뒤를 쫓았다. 그녀는 버스에 올라타고 나는 뒷문으로 따라탔다. 버스가 도착한 곳은 강동구 중심가의 작은 사무실 건물이었다. 정면에 도시의 부동산 사무소 간판이 보였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외 부동산에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 관찰했다. 한명숙은 젊은 남자 리얼터와 서류를 검토했고 곧 다른 중년 남자가 합류했다. 그 남자는 이웃이 본 낯선 남자였다. 세 사람은 진지하게 대화했고 한명숙은 주도권을 쥔 듯했다. 잠시 후 그들은 헤어졌고 한명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손에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다. 시어머니가 부동산 중개인들과 만나며 뭔가 큰 일을 꾸미고 있었다. 그날 저녁, 도현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집 팔 생각 있어? 그는 갑자기 긴장하며 아니, 그런 말 한 적 없어 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믿을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부동산 사무소를 방문해 손님인 척 3가지 아파트 매물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 리얼터는 친절하게 상담해줬고 한명숙이 급히 집을 판다고 말했다. 사진을 보니 그게 바로 우리 집이었다. 내 거실, 내 침실, 내 주방 후 그 집은 한명숙 명의로 등기돼 있었다. 내 이름이 아니었다. 내 집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경악스러웠다. 그날부터 나는 이 거짓과 배신의 미로 속에서 헤매기 시작했다. 첫 번째 부분 끝. 나는 침묵 속에서 무거운 가방을 끌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어두운 복도 끝, 내 방문 앞에 서서 문고리를 잡았을 때 온몸에 찬바람이 스쳤다. 평소와는 달리 방 안가구들이 어지럽혀져 있었다. 옷걸이엔 내가 정리해둔 순서가 아닌 채 옷들이 걸려 있었고 화장대 위 화장품들도 낯설게 흩어져 있었다.
서랍 속 양말들은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다. 나는 늘 무심코 아무렇게나 넣었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 물건을 만진 흔적이었다. 누가 내 공간을 이렇게 바꾸었지?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마음 한구석에 불길한 감정이 불쑥 솟았다. 내 집인데 왜 이렇게 낯설까? 분홍색 칫솔 하나에서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점점 커져만 가는 것 같았다. 도현은 여전히 내 질문을 회피했고 나는 점점 외로워졌다. 12년의 결혼 생활이 한낱 거짓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강동구 청담동 골목길에 위치한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머릿속을 정리했다. 시어머니 한명숙이 전당포에 내 반지를 팔았다는 사실은 나를 아프게 찔렀다. 그 반지는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었다. 어찌 감히 내 가족이, 내 집이 이런 배신의 현장이 될 수 있는가. 그날 오후, 나는 시어머니를 몰래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어디서 무슨 짓을 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다. 그녀가 버스에 오르는 모습을 보고는 재빨리 뒤따랐다. 버스 안에서 나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도록 숨죽이며 그녀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한명숙은 익숙한 듯 부동산 사무실 앞에서 내렸다. 그곳은 도시의 품이라는 이름의 중개업소였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왜 시어머니가 부동산에 자주 출입하는 걸까? 나는 사무실 근처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젊은 남자 중개인과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며 열띤 대화를 나눴다. 곧 중년 남자 한 명도 합류했다. 이 남자는 동네 이웃 박미영 아주머니가 말한 낯선 남자였다. 세 사람은 무언가 큰 계획을 논의하는 듯 했다. 한명숙은 분명 이 상황의 주도자였다. 한참을 지켜본 후 나는 호련히 자리를 떠났다. 마음속에 쌓인 의심과 분노가 폭발 직전이었다. 도현과의 대화는 점점 어려워졌다. 그는 부인하며 나를 비난했고 나는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다. 12년간 믿어왔던 사람이 내 앞에서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 며칠 뒤 나는 부동산을 다시 찾았다. 이번엔 구매 희망자 행세를 하며 매물 정보를 알아냈다. 그 집은 분명 내 집이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에는 시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가짜 서류, 위조된 문서, 그리고 내 남편과 시어머니가 공모한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내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였다. 그날 밤, 도현과 마주 앉아 다시 질문했다. 왜 우리 집이 내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어? 왜 문서가 위조됐어? 그는 숨겼던 진실을 토해냈다. 3개월째 실직 상태였고 빚에 쪼들려 있었다. 시어머니와 공모해 이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내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도현의 눈빛은 차갑고 무섭게 변해 있었다. 그는 내 질문에 대답하기보다 화를 냈다. 이게 내가 원하는 진실이냐? 넌 그냥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돈이 없으면 가족이 도와야지. 나는 냉소를 머금으며 말했다. 도와. 가족이 도둑질하고 문서 위조하는 게 도움인가? 그날 밤, 나는 부엌 찬장에서 낡은 무쇠 프라이팬을 꺼냈다. 할머니가 남긴 낡은 팬이었다. 이제 내가 보여줄 차례야.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문득 도현과 시어머니가 누군가처럼 느껴졌다. 낯선 이방인. 내가 지켜야 할 내 공간을 도둑맞은 채 그들은 웃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경찰에 증거를 제출했고 도현과 시어머니는 체포되었다. 법정에서 나는 그들의 거짓과 배신을 하나하나 밝혀냈다. 12년의 결혼 생활이 거대한 사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진실을 되찾았다. 그 후 나는 집을 팔고 강남구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동네에 작은 원룸을 얻었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속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혼자지만 나는 자유로웠다. 신뢰를 잃었지만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웠다. 몇 달이 지나 이웃집에 새로 이사 온 여성이 내게 다가왔다.
아이를 키우는 그녀는 고단해 보였지만 나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길을 잡았다. 다시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두렵지만 조금씩 다시 시작해보려 한다.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작은 희망을 믿으며 나는 오늘도 다시 걸음을 내딛는다. 삶은 끝나지 않았다. 다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뿐이다. 두 번째 부분 끝.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었다. 지난 몇 주간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시어머니 한명숙이 내 소중한 반지를 팔아버렸고 남편 도현이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사기극의 공범이었다는 사실. 그들은 나를 배신했고 내 집은 더 이상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나는 문득 가방 속 깊숙이 숨겨둔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긴급 상황을 대비해 모아둔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누구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 금고였다. 나는 그 돈을 안전한 은행 금고로 옮기기로 결심했다. 앞으로의 싸움에 대비해 준비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가까운 은행에 갔다. 계좌를 확인하자 내 예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줄어든 것을 알게 되었다. 누군가 내 명의로 돈을 인출한 흔적이 있었다. 은행 직원은 내 서명이 담긴 출금 신청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서명을 한 적이 없었다. 명백한 위조였다. 가방을 뒤져보니 내 신분증이 없었다. 언제 잃어버렸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아마도 시어머니가 집에 들락날락하던 그 시기일 것이다. 나는 즉시 경찰서에 사기 및 신분증 도난 신고를 했다.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약속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도현의 옷장 구석에서 돈 봉투를 발견했다. 겉면에는 서류대가 50만 원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그제서야 그의 배신이 더욱 뚜렷이 다가왔다. 그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이 모든 계획의 핵심 인물이었던 것이다. 저녁, 도현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단호하게 물었다. 내 신분증 어디 있어? 그는 당황하며 모른다며 둘러댔다. 나는 은행에서 본 위조 서명과 돈 봉투를 드러내며 당신과 엄마가 내 삶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알고 있냐고 따졌다. 그의 얼굴은 굳어졌고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무쇠 프라이팬을 손에 쥐고 있었다. 할머니가 남긴 유산이기도 한 그 팬은 이제 내 분노의 상징이 되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 배신자들과 싸워 이길 것이다. 며칠 후, 경찰이 집에 들이닥쳐 증거물을 수거했다. 문서 위조, 금품절도 등 중범죄 혐의로 도현과 한명숙을 체포했다. 법정에서 나는 그들의 이중적인 얼굴과 거짓말을 낱낱이 폭로했다. 12년간의 가면이 벗겨진 순간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나는 모든 것을 정리했다. 아픔과 배신의 현장인 그 집을 떠나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로 이사했다. 혼자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나는 다시 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이웃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가 다가왔다. 그녀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내게 다정한 손길을 내밀었다. 나는 조심스레 그 손을 잡았다. 세상이 다시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이었다. 삶은 계속된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외롭지만 나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마음 깊은 곳에 남은 희망을 품고 나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한다. 세 번째 부분 끝. 나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집으로 돌아갔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과 분노로 가득했다. 시어머니 한명숙과 남편 도현이 벌인 배신과 사기의 굴레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내 모습이 떠올랐다. 그들이 내 삶을 뒤흔들고 내 집을 침범한 그날부터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조용히 가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몰래 모아둔 1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 금고였다. 나는 이 돈을 은행 금고로 옮겨 안전하게 지키기로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지켜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 도착해 내 계좌를 확인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예금액이 크게 줄어 있었다. 누군가 내 명의로 돈을 인출한 기록이 있었다. 은행 직원이 보여준 출금 신청서에는 내 서명이 담겨 있었지만 나는 그런 서명을 한 적이 없었다. 명백한 위조였다. 가방을 뒤져보니 내 신분증이 사라져 있었다. 언제 잃어버렸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아마도 시어머니가 집에 드나들던 시기인 것 같았다. 나는 즉시 경찰서에 사기 및 신분증 도난 신고를 했다.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약속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도현의 옷장 구석에서 돈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겉면에는 서류대가 50만 원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그의 배신이 더욱 명확해졌다. 그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이 모든 사기의 핵심 인물이었다. 저녁, 도현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단호하게 물었다. 내 신분증 어디 있어? 그는 당황하며 모른다고 둘러댔다. 나는 은행에서 본 위조 서명과 돈 봉투를 꺼내며 당신과 엄마가 내 삶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알고 있냐고 따졌다. 그의 얼굴은 굳어졌고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했다. 그날 밤 나는 할머니가 남긴 낡은 무쇠 프라이팬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것은 이제 내 분노의 상징이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 배신자들과 싸워 반드시 이길 거라고. 이 며칠 후 경찰이 집에 들이닥쳐 증거물을 수거했다. 문서 위조와 금품절도 등의 중범죄 혐의로 도현과 한명숙을 체포했다. 법정에서 나는 그들의 거짓과 배신을 낱낱이 폭로했다. 12년간 가면을 쓴 그들의 실체가 드러난 순간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나는 모든 것을 정리했다. 아픔과 배신의 현장인 그 집을 떠나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작은 원룸을 얻었다. 혼자였지만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나는 다시 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이웃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가 다가왔다. 그녀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다정한 손길을 내밀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다. 세상이 다시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이었다. 삶은 계속된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외롭지만 나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마음 깊은 곳에 남은 희망을 품고 나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한다. 4번째 부분 끝. 아침 햇살이 창문을 타고 내 방 구석구석을 비추었다. 조용한 새 동네, 강북구 수유동의 작은 원룸에서 맞이하는 첫날이었다. 이곳은 서울의 북쪽 끝자락,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가득했다. 낯선 이웃들 사이에서 나는 홀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먼저 창밖을 내다보았다. 골목길 끝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고 몇몇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나는 문득 지난날의 상처들이 떠올랐다. 12년의 결혼 생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받은 배신, 그리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쌓였던 거짓말들. 그 모든 것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옷장을 열고 옷을 정리했다. 내가 가장 좋아하던 검정색 원피스와 은빛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다. 옷감에 살짝 스치는 감촉이 아직도 내 피부를 자극했다. 그 목걸이는 남편과의 첫 데이트 때 선물 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기억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저녁이 되자 나는 집 근처 작은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을 주문했다. 조용한 음악과 함께 책 한 권을 펼쳤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옆 테이블에서는 젊은 부부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도 언젠가 저런 평범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회사에서 승진 통보를 받았다. 부서 부장 대리 자리였다. 상사는 내 책임감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더 많은 일을 맡길 것이라 말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일에 몰두하는 것이 내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항상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이다. 믿음이 얼마나 취약한지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집 앞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젊은 엄마와 그녀의 어린 아이를 만났다. 아이는 낯선 환경에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고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이를 달래주었고 그녀와 짧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작은 만남은 내 삶에 작은 빛을 비추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따뜻함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는 다시금 깨달았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 삶의 무게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나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회식 자리에서 동료가 다가와 말했다. 마리나 씨, 혹시 춤 한 곡 추실래요? 나는 웃으며 정중히 거절했다. 저는 춤을 잘 못 춰요. 그냥 일 이야기가 좋아요. 그의 눈빛에는 아쉬움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지만 나는 굳게 마음을 닫았다. 다시는 쉽게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것을 보며 생각했다. 내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날 밤 낯선 번호로부터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모든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메시지를 몇 번이고 읽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누가 보낸 것일까? 그리고 무슨 뜻일까? 불안과 궁금증이 뒤섞인 채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내 앞에 놓인 길은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나는 그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5번째 부분 끝.